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 광명병원 심장내과 손영은 교수. 저는 영양관리팀 심지혜 임상영양사입니다. 네, 오늘 드디어 식사관리로 광명찾기 투석 환자분들 편을 만나 뵙게 돼서 이제 너무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만성 콩팥병 편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었는데요. 오늘은 투석 식이관리 전문가이신 심지혜 영양사님과 함께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그리고 영양사님은 두 가지 식단 중에서 어떤 식단이 조금 더 익숙하신가요? 왼쪽이요. 네. 왠지 보시면 왼쪽은 뭔가 많이 먹고 잘 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고, 오른쪽 식단은 왠지 먹으면 그냥 끼니를 때우는 정도의 느낌이실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오른쪽의 식단이 현재 복막투석을 받으시는 환자분께서 이제 식단 관리를 시작하시면서 저에게 보내주신 사진입니다. 그리고 꼭 우리가 이제 왼쪽처럼 많이 먹는다 해서 건강하게 잘 먹는 식단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이렇게 식단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또 건강하면서도 맛있고 만족스럽게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우선은 제가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최신의 가이드라인, 표준 지침이라고 부르는 이제 국제적인 기반의 근거들로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구체적인 팁을 우리 영양사님께서 말씀 주시게 되겠습니다. 저는 적절하게 영양 공급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나트륨, 수분, 단백질, 그리고 칼로리, 칼륨인 이런 이제 각각의 성분들이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이런 것들이 현재 투석하고 계신 혈액투석, 복막투석에 따라서 어떻게 약간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식이 관리가 정말 중요하죠.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존에 직결되는 것이 영양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투석 환자분들이 이제 이렇게 식단 관리를 하시다 보면은 결국 이제 영양 실조나 결핍과도 이제 관련된 문제를 고민하실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내가 너무 과잉하게 먹어서 고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균형 잡힌 식단 관리를 하는 것이 이런 생존에도, 또 투석을 잘 받고 내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배부르게 먹거나 혹은 반대로 아예 먹지 않아 버리는 그런 극단적인 식단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똑똑하고 현명하게 식단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게 혼자만의 관리로서 좀 힘든 경우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같이 식사하시는 가족분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저와 그리고 영양사님과 같은 의료진들과 상담하시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평소에 식습관이 어떠하신지 또 그것을 기록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한 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는 하루에 나트륨의 경우는 2.3g 미만으로 드시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나트륨을 많이 먹게 되면 혈압이 높아지고 붓는 것이 생기는 것이죠. 반대로 나트륨을 적게 드시면 혈압이 잘 관리되고 붓는 것도 없이 잘 생활하실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잘 관리되면 내 몸속의 심장과 혈관에도 부담이 덜해지기 때문에 같이 발병할 수 있는 병들도 리스크, 위험도가 많이 낮아지겠다라는 것이죠. 특히 요즘에는 외식이나 배달 음식 많이들 이제 시켜서 혹은 이제 나가서 드시는 경우들 많으실 텐데, 이러한 경우에도 어떻게 똑똑하게 드실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식품 라벨지를 어떻게 읽어서 이제 하루의 염분 섭취량을 조절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같이 배우셔서 한번 활용해 보시면 많이 나트륨 관리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따 저랑 같이 영양성분표, 식품 라벨 보는 방법 함께 볼 건데 거의 마지막에 설명드릴 거니까 오늘 강의 끝까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투석을 하는 기간이 이제 길어지면 길어지실수록 만성 콩팥병으로 이제 지내시는 기간이 길어지시게 되는 건데요. 내가 투석을 받는 동안에도 내가 만들어내는 이제 소변 양은 이제 점차적으로 그러한 이유로 병의 진행에 따라서 점차 줄게 됩니다.
이미 좀 줄어 있으시거나 이제 많이 이제 거의 안 나오시는 이제 경우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러할수록 수분 섭취량도 조절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몸무게가 증가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붓거나 혹은 혈압이 올라가거나 그게 심장이나 혈관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혈액투석 받으시는 분들은 몸무게가 투석간에 2kg 넘게 이제 늘게 되는 경우에는 좀 상의가 필요하시게 될 것 같고요. 복막 투석을 하시는 분들도 매일의 몸무게가 좀 늘어난다든지 붓기가 좀 심해진다라고 하면 나의 염분과 수분 섭취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보통 혈액투석 받으시는 분들은 하루에 1리터 정도 수분 섭취를 권장하고 있고요. 이제 이것이 꼭 모두에게 그렇지는 않고 내 소변량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루에 소변량이 보통 1리터 이상 나오는 것이 정상이지만 500cc 미만으로 줄어드신 분들의 경우에는 내 소변량에 더하기 500cc 정도를 하루의 수분 섭취량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복막 투석을 하시는 경우는 매일 투석으로 그런 잉여 수분들을 빼시는 경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가 있으셔서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 수분 섭취를 하시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소변량에 따라서 좀 조정을 하시는 게 필요한데요. 만약 하루에 소변량이 500cc 정도 미만으로 줄어드는 경우시라고 한다면 내 소변량 더하기 750에서 1000cc, 즉 1리터 정도 더 드신다. 이런 게 이제 가능할 정도일 것 같다 정도로 수분을 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수분 섭취 조절에는 염분 섭취 조절도 같이 돼야지 효과가 더 좋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단백질 섭취의 경우에는 필수 영양소라서 아주 중요하지만 충분하게 또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또 적절하게 드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혈액투석 하시는 분들은 내 체중에 1.0 또는 1.2를 곱하기를 해서 그만큼의 그람 수를 드시는 게 권고되고요. 복막 투석 환자분들은 조금 더 드실 수 있는데 1.2에서 1.3을 곱해서 그 그람 수만큼 내가 하루에 드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양사님, 그러면 좋은 단백질 식품에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뭐 계란, 흰자나 생선, 가금육, 그리고 지방이 적은 육류의 살코기, 두부 및 콩류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단백질 식품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단백질 섭취를 적절하게 좋은 것으로 드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만약에 이 섭취 권장량을 넘는 수준으로 과다하게 드실 경우에는 인이라고 부르는 이제 우리 몸에 미네랄 중에 하나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과다한 섭취는 좀 제한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럼 양을 적절하게 내가 선택하고 계획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우리 영양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양 실조가 되지 않게끔 하루에 충분한 칼로리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보통은 내 체중에 곱하기 30을 해가지고 킬로칼로리를 하루에 드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내가 활동량이 어떤지 또 내 몸무게 혹은 나이가 어떤지에 따라서 약간의 조정은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막 투석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몸 안에 넣는 복막 투석에도 포도당이 일부 들어가서 여기에서 섭취되는 열량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요. 식사 입으로 드시는 경우에도 이렇게 추가되는 킬로칼로리를 고려하셔서 이를 제한 양만큼을 드신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당분만이 아니라 단백질이나 지방도 적절하게 섭취를 해서 적절한 영양소 섭취를 하시는 것이 참 중요하겠고요. 또 이제 아주 이렇게 체중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이제 중요하신 고령의 환자분들은 매일 가능하다면 몸무게를 좀 체크해 나가면서 섭취를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뭐 이렇게 에너지원으로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어떻게 잘 구성을 해서 드신다고 해도 식욕이 없다고 느껴져서 이제 내가 못 먹겠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조금씩 나눠서 소량씩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는 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몸의 칼륨 수치는
하루에 2,000에서 3,000mg 정도로 제한을 하시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우리 몸의 근육 기능, 심장 근육 기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미네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우리 몸에서 이제 대부분 칼륨이 심장으로 빠지기 때문에, 콩팥으로 빠지기 때문에요. 이제 콩팥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는 몸 안에 칼륨이 많이 남아 있게 됩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칼륨이 점차 몸 안에 많이 남을수록 이제 우리 그 사망률의 증가에 이제 크게 영향을 준다, 악영향을 준다라는 것이 이미 잘 알려져 있고요. 물론 아주 적은 경우에도 문제가 되겠지만 많이 남는 경우, 특히 콩팥병 환자분들에서 많이 남는 경우에는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제 필요하다면 규칙적인 피 검사에서 계속 관리가 필요하다면 의료진과 상의하에 먹는 약으로 조절을 같이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의 경우에는 정상 범위로 유지하시기를 권고드리고 있고요. 이것이 뼈와 혈관 건강에 이제 관련이 있는 중요한 미네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루에 섭취되는 단백질 양과도 좀 비례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단백질 제한을 좀 하셔야 되는 면이 있고요. 혈액 검사에서 만약에 5.5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식이 조절뿐만 아니라 약으로 같이 복용을 좀 해서 조절을 하시는 것도 상담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때 드시는 인결합제는 식사로 흡수되는 것을 좀 덜하게 하는 약제이기 때문에 항상 식후 복용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더 되겠다라는 점을 유념해 주세요. 추석으로 좀 일부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좀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비타민의 경우에는 수용성 비타민 C 그리고 B군의 경우에는 좀 더 보충을 요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 투석 환자용으로 이제 복용하는 이런 비타민제를 같이 복용하고 계실 텐데요. 이외에 본인이 따로 이제 복용을 좀 요하신다라고 할 경우에는 너무 과다하거나 성분이 겹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으니 꼭 의료진과 상담하에 진행하시기를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들은 무엇보다 내가 어떻게 먹고 있는지를 꼭 알고서는 이제 그 기반으로 좀 조정을 하시는 게 필요하니 식사 일지를 기록한다면 더 잘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이를 바탕으로 의료진과 상의해 보시는 것도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현재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신장내과 진료실에서도 이러한 점들을 같이 상담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제가 더 이상 고민이 필요 없는 쉽고 정확한 투석 식사 가이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사요법을 왜 실천해야 될까요? 저희가 식사요법을 잘 실천해 주시면 여러 가지 합병증을 예방하고 콩팥의 기능이 떨어지는 속도를 좀 더 늦춰서 좋은 영양 상태, 좋은 콩팥 기능이 유지되고 이를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먼저 많은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지만 그만큼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싱겁게 먹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볼 거예요.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건데 해당이 되면 1점씩 추가해서 총 5점 이상이라면 나는 짜게 먹는 편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읽어볼게요. 생채소보다 김치를 좋아한다. 그리고 별미밥이나 덮밥을 좋아한다. 양식보단 중식, 일식을 선호한다. 말린 생선이나 고등어 자반을 좋아한다. 명란젓 같은 젓갈류가 없으면 섭섭하다. 음식이 싱거우면 간을 더한다. 국찌개, 국수 등의 국물을 모조리 먹는다. 양념장을 듬뿍 찍어 먹는다. 그리고 외식이나 배달음식 먹는 경우가 잦다. 샐러드에 양념장을 잘 사용한다. 라면 국물도 다 먹는다. 그리고 젓갈 장아찌를 잘 먹는다. 교수님 저는 한 2점 정도 나왔거든요. 교수님 몇 점 나오셨을까요? 네, 저는 간신히 4점으로 이제 간신히 면했네요. 네, 그러면 저와 교수님은 둘 다 싱겁게 먹는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도대체 왜 싱겁게 먹어야 될까요? 앞서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소금 같은 경우 이제 짜게 먹으면 몸 안에 수분이 축적이 돼요. 이게 흡수될 때 수분을 끌어당긴 상태로 흡수가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밤에 라면 먹고 자면 아침에 팅팅 붓잖아요. 그러니까 몸 안에 수분이 축적이 되고 혈압이 올라가고 이거를 다시 조절하기 위해서 콩팥의 기능은 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에 소금을 5g 섭취하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게 소금 5g 사용하세요는 아닙니다. 자연식품 그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2g을 빼고 3g을 사용하는 게 저염식이니까 매 끼니 소금 1g씩을 쓰는 게 완전한 저염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소금 1g이 대체 얼만큼이냐? 밑에 제가 사진을 놨는데 왼쪽은 계량 스푼이라 조금 가늠이 안 되실 것 같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참고해 주시면 돼요. 저희 아이스크림 사 먹으면 주는 스푼 있죠? 그걸로 절반 정도, 요거트 떠먹는 거로는 살짝 가장자리가 남는 게 소금 1g입니다. 오른쪽에 간장, 된장, 고추장은 그 밥숟가락 기준으로 좀 예시를 뒀기 때문에 매 끼니마다 이 중에 하나를 골라서 쓰는 거예요. 근데 반찬 두세 가지에 이거를 나눠서 쓰면은 다 싱거워서 식사를 잘 못하세요. 맛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시면은 이거는 진짜 내가 싱거우면 못 먹겠다는 반찬 한두 가지에 몰아서 사용하시는 게 식사량도 유지하시면서 좀 더 싱겁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싱거워도 그래도 식사량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국찌개 숟가락 쓰시면 안 됩니다. 일단 식탁에 국이나 찌개가 올라오면은 스푼을 그냥 밥숟가락을 놓지 마시고 젓가락 식사법 해주시면 돼요. 건더기를 반찬처럼 집어 드시면 되고 간은 음식이 뜨거울 때 간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한번 식힌 다음에 간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짠맛 대신에 다른 맛으로 약간 미각을 속이는 거예요. 신맛, 단맛, 매콤한 맛, 식물성 기름이 주는 고소한 풍미, 파, 마늘이 주는 다양한 감칠맛을 활용해 주시면 되고 바다에서 난 거는 워낙에 소금기가 많으니까 물에 담그거나 데쳐서 짠기 빼고 드시면 됩니다. 염장식품, 가공식품보단 당연히 자연 그대로의 식품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외식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건더기 위주로 양념은 최소화해 주시고 짜장을 정말 먹고 싶다. 그럴 땐 차라리 양념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간짜장이 차라리 낫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탕수육 밖에서 시켜 먹으면은 소스 무조건 별도로 주잖아요. 부먹이 안 되고요. 찍어서 찍먹으로 드시는 게 필요하고 식당에서 드실 때는 그 옆에 간장, 식초, 고춧가루가 있어요. 가능하시면 간장 소량의 식초, 고춧가루 활용해서 찍어 드시는 게 필요하고 국밥은 그 뚝배기에 팔팔 끓인 상태로 나오잖아요. 음식이 뜨거우면 간이 안 느껴지죠. 그러니까 간을 추가로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건더기를 한번 덜어내고 김이 한번 식은 다음에 조금씩 넣어서 드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저염 레시피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식약처의 마이나슈 홈페이지에서 발췌했습니다. 먼저 유자 샐러드 라면이에요. 정말 생소하죠. 근데 이거는 라면 스프를 대신해서 유자청이나 식초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건데 라면 스프 이제 한 봉지가 하루 먹어야 되는 나트륨 한 절반 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면 스프 대신에 약간 새콤달콤하게 해서 무쳐 드시는 거고 여기 또 하나의 팁이 있어요. 면을 데칠 때 물을 많이 넣어서 나트륨을 더 뺐다고 합니다. 이런 팁을 활용해 주시면 도움 될 것 같고 참나물 매콤한 밥 스테이크도 있어요. 보시면은 고추장 10g, 밥숟가락으로 하나니까 소금 1g과 동일하죠. 밑에 소금 1g이 또 있으니까 이 레시피는 소금을 2g 사용한 레시피입니다. 근데 제가 집에서 한번 직접 만들어 봤어요. 참나물은 칼륨이 많으니까 그 대신에 이제 칼륨이 좀 적은 깻잎, 향미채소로 깻잎을 좀 활용했고 고추장은 반으로 덜어서 사용했고 소금은 그냥 넣었어요. 그러니까 소금 1.5g이 포함된 레시피죠. 근데 이거는 기름에 한번 지진 다음에 양념을 넣어서 졸여서 먹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맛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활용해 주시면 도움 될 것 같은데 반드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여기 있는 레시피는 염분을 이제 제한하기 위해 초점을 맞춘 레시피이기 때문에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칼륨이 많은 식재료가 종종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활용하시기보다는 좀 팁들을 쏙쏙 골라서 사용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나트륨을 주의하는 만큼 또 수분도 필요한 만큼 양을 조절해서 드셔야 되죠. 물을 많이 먹으면 투석 사이 체중 증가가 유발되고 호흡이 가파지거나 아니면 복부 팽만감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정해진 양 정도로 조절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수분 섭취를 조절하기 위해선 나트륨도 조심하셔야 돼요 라고 말씀해 주셨죠? 왜냐하면은 짠 거, 그리고 단 거, 이런 것들은 몸 안에 수분을 축적시키기도 하는데 갈증을 더 유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짜게 먹으면 물을 많이 먹는 거, 이거랑 똑같겠죠. 그렇기 때문에 짜거나 단맛이 강한 건 주의하시고 양을 조절해야 되니까 이제 양을 가늠할 수 있는 병에다가 이제 담아서 드시는 게 권장됩니다. 근데 갈증은 계속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는 차가운 물로 입을 헹군 다음에 뱉으시거나 얼음 물고 계셔도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달고 신 것들은 신분비를 자극해줘요. 근데 설탕이 많은 거는 수분을 오히려 빼앗아 버리니까 무설탕으로 된 사탕이나 껌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일을 차갑게 얼려서 샤베트처럼 드셔도 되고요. 또는 컵으로 드시면 물을 한 번에 많이 먹을 수밖에 없으니까 빨대 활용해서 천천히 조금씩 드셔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꼭 이렇게 생수 많이 드셔야 돼요 설명드리면은, 생수를 위주로 드셔야 돼요 라고 설명드리면은 나 물에서 비린내 나서 못 먹겠어 이러시는 분들 꼭 계세요. 그럴 경우에는 물에다가 소량의 과일을 슬라이스해서 넣어서 드시거나, 더 많은 청량감을 원하실 경우에는 탄산음료보다는 탄산수에다가 과일이나 과일청 넣어서 드시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생수가 어려울 땐 보통 보리차를 찾으시거든요. 보리차는 먹어도 괜찮을까요? 네, 보리차에는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과당이라든지 혹은 이제 나트륨 양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같이 만약에 병용을 하신다고 하면 이제 청량감 해소에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단독으로 드시지 않고 좀 섞어서 이제 같이 드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보리차도 어느 정도 허용되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조금 더 이제 환자분들이 정말 많이 여쭤보 주시는 내용들 더 설명드릴게요. 커피는 요새 많이들 다 드시잖아요. 근데 이 커피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은 블랙을 기준으로 연하게 하루 한두 잔 정도만 권장을 드립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휘핑크림이나 유제품이나 초콜릿, 이렇게 인이 많이 들어간 것들을 활용한 커피 음료는 주의가 필요해요. 커피랑 커피 음료는 명백히 다르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 에너지 드링크 같은 경우에는 당도 많은데 카페인 함량이 정말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페인 함량을 꼭 살펴보시고, 이 고카페인 음식들은 결국 몸 안에 수분 조절을 어렵게 하니까 그 카페인 함량 꼭 확인하시면서 드셔주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제로 음료 같은 경우에는 영양성분표 라벨 꼭 보셔야 됩니다. 아세설팜 칼륨이라고 하는 대체 감미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칼륨이기 때문에 반드시 라벨 확인하시고 다른 제품을 사용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고, 이온 음료도 당이나 나트륨, 칼륨이 많으니까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필요한 만큼 충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투석 전과 과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이제 성분입니다. 하지만 몸 안에서 소화되고 흡수되는 과정에서 노폐물, 요독을 형성하고 콩팥이 이거를 다시 걸러줘야 되는데,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제 몸 안에 쌓여서 요독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투석 중에는 몸 안에 손실되는 이 단백질도 많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은 충분히 드셔야 돼요. 그러면 단백질이 어디 있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뭐 육류나 생선이나 계란, 두부, 콩 이런 데에도 있고요. 사실 곡류나 채소, 견과류에도 조금씩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식품으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여기 있는 그 육류 40g, 생선 한 토막 이런 것들이 모두 단백질 식품의 1교환 단위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 1교환 단위가 뭐냐면은 영양소의 구성과 함량이 동일해서 서로 바꾸어 먹을 때 기준이 되는 양입니다. 말이 되게 어려워요.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은 여기 써져 있는 육류 탁구공 크기 40g이나 계란 큰 거 하나 60g이나 둘 다 영양소의 구성과 함량이 동일하기 때문에 뭘 먹든 똑같이 위에 써져 있는 것처럼 단백질 8g을 섭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뭘 통해서 섭취해야 되는지 알아봤으니까 얼마큼 드셔야 되는지도 설명드릴게요. 열량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기준 체중의 30칼로리를 곱하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70세 이상으로 정말 연령이 높거나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정말 거의 누워있을 정도로 활동량이 적어요. 그럴 때는 기준 체중의 28을 곱해주시면 되고요. 단백질은 이제 혈액투석의 경우에는 1.0에서 1.2g, 복막투석에서는 이제 1.3g까지 곱해서 산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고 싶어서 표를 좀 준비했어요. 키와 성별과 투석 방법에 따라서 단백질을 몇 교환 단위 드셔야 되는지 표를 준비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하루 필요한 양을 세 끼니에 나눠서 드시는 겁니다. 한 번에 몰아서 드시면 요독도 쉽게 쌓이고 인 같은 경우에도 조절이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나눠서 드셔야 되는 거고, 70세 이상이거나 활동량이 적을 경우에는 여기 써져 있는 것보다는 100칼로리 낮은 구성으로 드셔주시는 게 권장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예시를 들어볼게요. 혈액투석 중인 키 170cm, 52세 남성입니다. 그러면 여기 키 따라서 170cm, 남성분은 파란색 글씨로 해놨어요. 그러면 1900칼로리, 혈액투석 중이니까 6교환 단위 드시면 된다고 써져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분이 고기를 정말 좋아하세요. 나 오늘 하루 종일 고기만 먹을 거야. 그 예시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당연히 고기는 포화지방이나 동물성 지방 많으니까 살코기 위주로 드셔주시고, 이제 몰아서 드시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니까, 끼니당 여기 써져 있는 게 1교환 단위니까요. 2교환 단위씩 총 하루에 3번 드셔주시면 됩니다. 이게 6교환 단위고 나눠서 드시는 그 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복막투석 중인 키 150cm, 70세 여성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키를 따라서 150cm 그리고 여성분 분홍색 글씨 따라가면 1400칼로리처럼 보이는데 70세 이상이잖아요. 100칼로리 낮은 구성, 1300칼로리의 복막투석이니까 5교환 단위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예시보다는 조금 더 골고루 드시는 경우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생선은 아침에 2토막 먹고요. 점심에 계란 2개 먹고 저녁에 두부 4분의 1 먹으면 5교환 단위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골고루 나눠서 드셔주시는 게 필요하겠고, 반찬으로 드시면 당연히 더 도움은 되겠지만 요새는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차려서 드시는 게 어려우실 경우 프렌치 토스트나 뭐 샌드위치 또는 삶은 계란 연두부를 간식으로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백질만큼 충분히 드셔야 되는 게 바로 식사량, 열량이죠. 식사량이 줄어들면 체중이 빠지고 영양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규칙적인 식사에 간식을 활용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일단 열량 보충하기 위한 방법 하나 말씀드리면은 식물성 기름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소량이지만 많은 열량을 내고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뭐 나트륨, 단백질, 인, 칼륨 이런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열량 보충에 도움이 됩니다. 비빔밥, 볶음밥, 주먹밥, 김밥, 뭐 나물찬에 조금 더 활용하셔도 되고요. 식사량이 적을 때는 밑에 있는 탄수화물 간식을 활용해 주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식물성 기름으로 구워서 섭취하시면은 열량은 더 많이 섭취할 수가 있고, 만약에 칼륨이나 인 같은 게 수치가 조절이 너무 어려울 경우에는 콩이나 팥고물, 잡곡 같은 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칼륨의 함량에 따라 이제 저중고 함량 이렇게 과일 같은 게 나눠지게 되는데, 수치 보시면서 섭취량과 빈도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고요. 칼슘 보충하기 위해 우유 같은 경우에 하루에 한 팩, 그리고 단순당, 뭐 사탕, 젤리, 꿀이나 통조림 과일 활용하셔도 되는데, 혈당 관리 필요하실 경우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투석 방법에 관련해서 이제 조금 더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은, 혈액 투석을 하시는 경우 그 투석일 당일에 입맛이 없고요. 메스꺼움, 구토나 피로감 등으로 인해 식사량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투석 중에는 이제 섭취가 불가하기 때문에 끝나고 외식을 하시는 경우도 좀 자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챙겨 오실 수 있는 최대한 간단한 이제 음식들을 몇 개 생각을 해봤는데, 두부 주먹밥 같은 경우에는 곡류, 어육류, 채소, 지방이 다 이루어져 있으니까 조금 번거로워도 이렇게 드셔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나는 이것까진 못하겠어요 그러시면은 식용유에 살짝 구운 식빵 2장에 잼 발라서 계란 하나 넣어서 토스트 싸우셔도 됩니다. 아니면 요새 냉동떡 잘 나오니까 냉동 백설기에 뭐 두유나 우유 한 팩 이렇게 간단하게 요깃거리로 드셔도 되겠고요. 반면에 이제 복막투석 같은 경우에 투석액 자체에 열량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식사도 잘 하시고 열량도 계속 보충이 되면은 체중도, 혈당도, 중성지방 수치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량이 부족하실 때 보충해 주시는 개념으로 활용해 주시고요. 사실 요새는 정말 세 끼니 챙겨 먹는 게 많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한두 끼니만 먹어도 돼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경우 많은데, 일단 이렇게 드시면 열량 자체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한 번에 많은 양을 몰아서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이제 밥과 반찬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간단한 형태로라도 하루 3번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칼륨과 인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과량 섭취하는 거 주의해 주시고 수치 조절이 어려울 경우에 좀 더 엄격한 제한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 둘 다 물에 담그거나 뭐 삶거나 데치면 좀 함량을 많이 줄일 수가 있는 거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칼륨 같은 경우에 주로 특히 채소, 과일 이런 데 보통 많이 들어있고요. 그 외에도 감자, 고구마, 옥수수 같은 구황작물, 뭐 잡곡류 아니면은 이제 견과류 같은 것들 이런 데 보통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인 같은 경우에도 감자와 옥수수, 잡곡류, 그리고 아까 교수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어육류분에도 많고요. 유제품에도 많고 견과류에도 많습니다. 근데 이 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빨간 글씨로 써놨는데 가공식품 100%라고 써놨어요. 이는 어느 음식에 어떤 형태로 들어있느냐에 따라 흡수율이 많이 다른데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거는 별다른 분해 과정 없이 빠르게 흡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자연식품 외에도 이 콜라와 같은 가공식품도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외식하실 때 이렇게 파란색 글씨처럼 생각보다 칼륨과 인이 많은 음식을 접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가능하시면 수치 조절이 어려우실 때는 이런 것들을 아예 빼고 또는 대체 음식을 활용하시면 되는데 예시 하나 써놨거든요. 파스타를 드실 경우에는 크림 소스, 인이 많고요. 칼륨과 염분이 많은 토마토 소스보다는 차라리 오일 파스타 같은 거 활용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숨어있는 인이 있어요. 이게 식품 라벨을 보셔야 됩니다 라고 설명드렸던 이유가 인 같은 경우에는 가공식품의 보존료나 첨가물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근데 제가 예시를 써둔 것처럼 인산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게 써져 있지 않은 경우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라벨을 확인해 보시고 가능하시면 이 가공식품 자체에는 염분도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 최대한 자연식품을 조리해서 드시는 게 권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드디어 나왔어요. 제가 아까 마지막에 설명드릴게요 했던 영양성분표가 나왔습니다. 영양성분표는 포장 단위당 1회 섭취량의 영양성분이 표기된 것입니다. 말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간단하게 조금 설명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왼쪽 라벨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총 내용량 120g 그리고 1회 분량 한 봉지 120g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은 거 있잖아요. 우유 200ml짜리 이런 거 사시면 보통 총 내용량과 1회 분량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200ml짜리를 먹으면은 거기 있는 라벨에 적혀 있는 영양성분을 내가 다 먹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모든 식품이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정말 쉬운 예를 말씀드리면 그 초코로 만든 파이 한 박스 구매하시면은 총 내용량과 1회 섭취량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유도 마찬가지로 큰 거 구매하시면은 여기 밑에 그 초록색 라벨처럼 총 내용량은 1000ml, 100ml당 이렇게 몇 칼로리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면 밑에 써져 있는 이 영양성분은 100ml에 포함된 영양성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를 분석해서 드세요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나트륨 정도는 이게 조금 더 적네? 그러면 이거를 구매하시는 게 낫다는 겁니다. 이 정도는 꼭 실생활에서 활용을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요새 저염, 저당 이런 거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중에서는 칼륨을 대체 조미료, 대체 감미료로 활용한 경우도 많고 가공식품 자체에도 인이 대부분 많은 편이기 때문에 꼭 영양성분표, 식품 라벨, 원재료명 한 번씩 살펴보시는 게 권장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 2개의 식판으로 한번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일단 일반 식사입니다. 이거는 잡곡밥 있고 생선한 토막 있고 채소찬, 김치, 그리고 오이스틱, 국도 있고요. 사과도 있고 우유도 있습니다. 그러면 투석 식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바꿔보면은 일단 공유분은 수치 조절이 너무 어렵다. 그럴 경우에는 잠깐 쌀밥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육류분은 이제 필요한 만큼 드셔야 되고 체내 단백질 손실도 많을 수 있으니까 끼니마다 하나 내지 2개 분량 꼭 나눠서 필요한 만큼 드셔주시고 김치는 원래 염분 함량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양을 조절해서 드셔야 됩니다. 채소 같은 경우에 생채소는 물에 담그거나 또는 익혀서 아니면 껍질 벗겨서 드셔주시면 되겠고 과일도 마찬가지로 가능한 저중 칼륨 함량의 과일로 껍질 벗겨서 드셔주시면 되고요. 우유는 칼슘 보충을 위해서 하루에 한 잔 드시고 국 같은 경우에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식사요법 내용은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드리고 혹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지 한번 확인해보고 Q&A 답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질문이 정말 많네요.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볼까요? 네. 어머니가 과일을 너무 좋아하시는데 칼륨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어떤 과일은 안전하게 드셔도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일단 어머님께서 피 검사를 했을 때 칼륨 조절이 어떻게 되고 계시는지를 알고 계시는 게 1번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하루에 드시는 칼륨 양을 이제 어떻게 조금씩 조절해 볼지, 줄일지, 그대로 갈지, 더 드실지,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이제 칼륨이 이제 더 드셔야 되는 경우는 잘 없고, 뭐 유지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더 줄여야 될지, 이 과정이실 것 같은데요. 네. 어떤 과일이 안전하신지 정말 과일 좋아하시는 분은 너무 큰 고민이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모든 과일은 사실 네. 칼륨이 다 들어가 있긴 하죠, 선생님. 네, 그럼요. 다 들어있는 편이고, 제가 아까 그 짧게 좀 넘어갔는데, 과일 중에서는 이제 고함량 같은 경우에는 토마토류 같은 거, 아니면 뭐 참외, 천도복숭아, 키위나, 그리고 이제 좀 많이 나오는 거, 곶감 같은 거, 네, 그런 것들도 좀 칼륨의 함량이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꼭 주의가 필요하겠고, 이제 또 맛있게 나오는 과일이 하나 또 있어요. 사과. 네, 사과 같은 경우에는 칼륨이 저함량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칼륨 수치 조절에 따라 무조건 이제 다르게 드셔야 되는 거는 맞지만, 가능하시면 껍질을 조금 벗겨서 드셔주시면 조금 더 칼륨의 함량을 줄인 상태로 섭취가 가능하시겠죠. 요 정도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과의 경우도 이제 과일 깎아서 이제 적당한 양을 드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30대 여성인데 살이 많이 쪘습니다. 제가 먹는 양에 비해 살이 찌는 것 같고, 너무 부으시는 것 같다는 말씀이시네요. 근데 이상한 건 저녁을 굶은 날에도 이제 더 붓기가 빠지지 않고 오히려 심해지시는 것 같다. 이게 혹시 대사 문제나 부종을 볼 수 있나요? 라는 말씀이신데요. 아마 이제 뭐 투석을 하시는 경우라고 하면 이제 혈액투석인지 복막투석이신지에 따라서도 약간 이제 다르실 것 같아요. 이제 혈액투석 하시는 분들이면 사실 격일로 이제 투석을 통해서 이제 붓기를 빼시기 때문에 투석을 안 받으시는 날에는 좀 심해지시는 경우들이 분명히 생기실 것 같고요. 저녁이더라도. 네. 복막투석의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이제 이 복막투석으로 당 섭취가 좀 일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식사량 자체의 열량 섭취가 좀 과다하신 경우이실 수도 있고 이제 또 이제 고혈당이나 이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도 좀 있으실 수 있으니까 정확한 이제 혈액 검사를 좀 하시고 또 뭐 혈액투석이건 복막투석이건 간에 이런 부종 관리를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상의가 필요하실 것 같네요. 다음 질문 한번. 네. 김치 같은 전통 발효식품을 계속 드시고 싶어 하십니다. 나트륨이 많다는 건 알지만 아예 못 먹는 건지 아니면 양을 줄여서 먹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보통 연령이 높으신 분들은 김치가 없으면 식사 못 하시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완전하게 금지한다기보다는 양을 조금씩 조절해서 드시는 게 낫고, 그러니까 묵은지보다는 차라리 그냥 일반 김치가 낫고, 일반 김치보단 차라리 겉절이가 낫습니다. 그러니까 김치 없으면 식사 못 해요 그러실 경우에는 차라리 염분의 함량이 제일 적은 겉절이를 활용해 주시고, 그거는 못 먹겠다 하면 일반 김치, 그리고 묵은지 정도는 정말 나트륨이 고농축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겠거든요. 이게 계속 이제 농축이 되는 형태다 보니까. 그러니까 묵은지는 조금 주의하셔야 된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명절이 가까우다 보니까요.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준비하다 보면 나만 다른 걸 먹는다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실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아서 전체 식단을 바꾸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라고 말씀을 주셨네요. 어렵죠. 사실 조금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일단 이게 나만 다른 걸 먹는다라는 것 자체가 약간 심리적인 약간 박탈감을 좀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보기에라도 똑같으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하시니까 일단 이제 조절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미리 조금 덜어놓고 일단은 조리 과정에서 나트륨 정도는 조금 이제 덜한 상태로 미리 식사를 뺄 수가 있으니까 그것 정도는 미리 따로 준비해 두시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나만 다른 걸 먹는다라기보다는 너만을 위한 식사,
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되기는 하거든요. 네. 너만을 위한 식사다라고 음. 생각을 해주시는 게 차라리 마음이 좀 더 좋고 식사도 이제 좀 더 잘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만성 콩팥병용 도시락도 있는지, 이제 도시락을 가져가야 된다면 반찬은 어떤 식으로 준비하는 게 좋나요? 라고 하시고요. 실제로 이제 식단 도시락을 이제 치료용으로 투석 받으시는 분들 용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네. 제품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네요. 네. 도시락 반찬은 이제 가져가시는 경우에는 사실 이것저것 다 챙겨가시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아까 영양사님께서 이제 간단하게 팁을 주셨던 뭐 샌드위치 형식이나 이제 그쵸, 토스트 형식으로 좀 이렇게 준비하시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콩팥이 안 좋으면 소변 색깔도 달라지나요? 콩팥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을 수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뭐 요거는 이제 뭐 식단 관리와 이제 꼭 관련된 건 아닐 수 있지만 아까 소변량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요. 이제 뭐 정상 콩팥은 이제 수분 섭취량이 적어지면 이제 소변 색깔이 좀 진해지면서 이제 농축이 된 소변을 봐서 내 몸의 수분을 좀 가지고 있으려고 이제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투석 받으시는 분들은 그런 기능 자체가 떨어져 있어서 소변 색깔만으로 이제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우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콩팥이 안 좋으면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을지 제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수분 섭취량도 마찬가지로 이제 개인별로 이제 좀 조정이 약간 필요하신 부분이라 헷갈리실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투석을 받지 않으시는 경우에도 하루에 1리터 정도는 이제 좀 드시는 게 필요하겠다. 뭐 맹물뿐만 아니라 모든 수분 섭취량 포함입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투석을 받으실 정도로 콩팥 기능이 이제 떨어지시는 경우는 내 소변량 자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많이 드시더라도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투석을 받으시는 분들은 내 소변량의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500cc 정도로 생각하시면 가장 안전하겠고, 복막 투석은 이제 너무 힘드시다면 한 750에서 1리터까지도 플러스 해주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투석 환자가 비타민이나 오메가3 같은 건강보조제를 드시는 경우에 문의를 주셨는데요. 이제 비타민 이제 보충이 좀 필요하지만 아마 이미 이제 투석 환자용의 종합 비타민제를 이제 복용하고 계실 가능성이 많아서 한번 이제 의료진 분과 상담을 좀 통해서 이게 과다하거나 불필요한 이제 보조제가 아닌지에 대해서도 좀 상의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더 드신다고 해서 더 도움이 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다리에 쥐가 이제 영양소 뭐 쥐가 나는 경우는 뭐 다양한 경우가 물론 있지만 이제 요것도 이제 사실 너무 이제 많은 이제 원인들이 좀 있으셔서 이제 이번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좀 넘어가실 때 한번 상담을 좀 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투석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입맛이 없을 때 대처법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식욕이 많이 없을 때는 일단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필요하고, 식사량 자체가 적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열량을 보충하는 방법, 식물성 기름 같은 걸 활용해 주셔도 되고요. 어느 정도 약간 새콤하고 매콤한 것들은 또 입맛을 자극해 주기도 하고, 입맛이 없을 땐 보통 그런 게 땡기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매콤한 음식들은 나트륨의 함량이 좀 많은 편이니까 이 정도는 주의사항으로 참고하셔서 어느 정도 새콤하고 매콤한 것들도 좀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식초나 아니면 뭐 카레 가루, 고추 가루는 괜찮죠. 네, 그리고 뭐 겨자 같은 것들도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네. 철분제나 인결합제는 식사와 함께 드셔야지 효과가 좋은가라고 말씀 주셨고, 인결합제는 식사랑 함께 드시는 거 혹은 식사 직후에 드시는 게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철분제의 경우는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고요. 다만 공복에 드실 때 속이 좀 안 좋을 수 있어서 이제 너무 공복에 드시는 것을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식사 제한이 많다 보니 모임 자리에 가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네, 아까 이제 질문하신 거랑 참 비슷한 질문인데 네. 이번엔 또 외식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그쵸. 더 어려우시겠네요. 네. 그래서 뭐 어떤 메뉴를 드시냐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이게 이제 같은 음식을 드시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고기가 너무 많은 상황이다. 그럴 때는 양을 조금 조절해서 드시면 되겠고, 국물이 많은 것들은 최대한 이제 국물 없이 드시면 되겠고, 그리고 가능하면은 이제
저희가 칼륨 같은 경우에 채소나 과일에 보통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식사하실 때는 이 나오는 채소들이 칼륨이 어느 정도 조절이 됐는지 이런 건 사실상 알기가 어려우니까 가능하시면은 이제 양 자체를 조금 조절해서 드시는 방향으로 해주시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음식을 다 제한하기보다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이제 나은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세 끼 다 챙겨 먹는 게 어려우셔서 이제 한 끼 정도는 내가 우유에 탄 단백질 파우더 드셔도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좀 주셨네요. 네, 근데 이 단백질 파우더 같은 경우에는 요새 정말 많이 드시잖아요. 저희 집에도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 단백질 파우더를 고르실 때 일단은 그 당의 함량을 먼저 보시고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 이게 나트륨도 생각보다 조금씩 들어있는 경우도 좀 제법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일단은 영양성분표 라벨 꼭 확인하셔서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단백질이 어느 정도 들어있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르거든요. 우유가 보통 단백질이 한 6g 정도 들어있다고 보고 단백질 파우더가 보통 10g이 넘어가요. 1회 분량 자체가. 그러면 한 번에 20g 정도를 섭취하게 되는데 이게 나한테 정말 적정한 양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조금 더 심도 있는 상담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단백질의 양을 좀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고 공유근 자체가 조금 부족하니까 간단하게 뭐 모닝빵이나 식빵 한 장 정도 곁들여 드시는 게 조금 더 권장될 것 같아요. 네. 아마 뭐 비타민, 미네랄 이런 이제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비타민 문의도 많으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비타민 포함해서 앞서 말씀드린 모든 성분들이 사실 적정하게 있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점이 참 어려운 점이기도 하고 하지만 또 꼭 지켜야 되는 우리의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양사님이 오늘 말씀 주신 여러 가지 팁들을 또 참고하셔서 이제 개별적으로 어떤 게 더 문제가 되는지 이런 걸 봐서 이제 좀 조절하시는 게 좋고 비타민의 경우 이제 많이 드시는 경우라고 해서 더 좋은 것은 아직 알려진 건 없고 적정하게 드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 저희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 건데요. 제가 아까 식판 2개로 오늘 식사요법의 내용을 정리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식사 구성이 크게 다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나만 다른 걸 먹어, 나만 이렇게 다르게 해야 돼, 이렇게 위축되시기보다는 구성 자체는 비슷하지만 당연히 아무런 음식이나 아무렇게나 드시면 안 되잖아요. 조금 더 이제 신경을 써주시면은 일반 식사와 거의 동일한 수준이라고 봐주시고 식사요법 오늘 잘 실천하셔서 다시 광명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런 식단 관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건강하고 맛있게 먹는 데까지 가는 거는 정말 긴 여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너무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하시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이제 상담과 이제 또 논의를 통해서 지속해서 수정해 나가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오늘 말씀드린 많은 내용들을 저희 진료실과 그리고 또 영양팀 그리고 책자와 그리고 동영상 여러 가지 형태로 제공드리고 있고 오늘 영상도 추후에 다시 한 번 더 보실 수 있으니까 이제 계속해서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